만약에 저렇게 고점에서 시작을 해도 쭉 따라서 적립식으로 샀다면 퓨처라고 되어 있는 그 가격보다는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아온 개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로 찍히는 숫자가 낮더라도 수익금이 커지는 거고. 맞습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자, 오늘도 책 읽어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재밌었죠? 다이나믹했죠? 근데 저도 생각보다 많은 게 변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삶의 변동성을 둬라. 긍정적인 변동성을 더해야 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전혀 발전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커오는 동안 성장통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크고 나서도 내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 성장통이라는 거고, 그건 긍정적인 변동성을 내 삶에 주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특성을 바라볼 때 보통 일이 편하잖아요. 딱히 하는 것도 없고, 야, 나 우리 회사에서 월급 그냥 받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루팡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러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대리과장 때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즈음 때는 일을 안 하는 친구가 너무나 부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죠. 그렇게 이제 정체되어 있는 동안 얼마나 발전이 없었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개인적인 면에서도요, 2026년에 정말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많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곰곰이 분들도요, 올 한 해 동안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2022년도부터 이어진 한 2, 3년 정도의 아주 어려웠던 침체에 가까운 그런 시장도 이겨내고 올해 아마 거기에 대한 보상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동성이 더해진 그런 해였으면 좋겠고요. 2026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존칭,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 들어오셨습니다. 매우 존칭인데? 근데 극존칭 좋아하더라고요. 또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배당은 그렇게 모셔도 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엄청 귀한 수익 들어오십니다 부터 배당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갈 진도는요, 31페이지. 자, 우리는 바로 앞서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3가지 실수를 배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3가지 황금 열쇠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후 빈곤을 자초하는 3가지 실수를 역으로 생각하면 풍족한 노후를 보장하는 3가지 법칙이 됩니다. 법칙 1.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적립한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자동이체로 연금저축에 돈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세요. 자산 시장의 등락은 늘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산을 비싸게 사기도 하고 때로는 싸게 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단가라는 평균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단가는 적정한 값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길게 봤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항상 확인할 수 있죠. 진짜? 네, 지금 제 계좌를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매번 살 때 가격이 다르니까? 네, 매번 살 때 가격이 다르지만 주요한 포인트는 내가 가격을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정해져 있는 건 뭐냐면 얼만큼 살지에 대한 금액만 정해져 있죠. 단가나 수량에 대한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매번 살 때마다 정확히 내가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돼요. 왜냐? 나는 이 자산을 얼마만큼만 산다는 그 행위에 충실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제 계좌를 보더라도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올해 많이 오른 자산들이 있죠. 그 자산들의 수익률이 플러스가 크게 누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오른 만큼 나의 자산 수익률이 나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 1년 동안 많이 올랐지만 내 수익률은 그만큼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뭉개졌으니까. 그렇죠. 1월 1일에 산 게 아니기 때문이죠.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나도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샀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 수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만드는 효과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낮아집니다. 반대로 역으로요. 자, 올해는 아마 안 좋았던 자산 한다면 거의 없긴 없는데 채권 정도 있겠죠. 또는 리츠 정도 있을 거예요. 리츠는 막판에 많이 오르긴 했죠, 오히려. 그렇다면 채권은 정말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 계좌 속에 채권의 수익률은 그렇게 마이너스가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명 물타기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죠. 1년 내내. 채권은 점점 오르다가 마지막 해가 끝날 때 훅 꼬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샀던 것들이 오른 게 훨씬 많겠죠. 그죠? 그리고 훅 떨어지는 11월, 12월 이때 산 거는 일부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플러스가 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하려고 했다면 연초에 통째로 샀다면 우와 오른다 좋아하다가 막판에 다 반납했을 거고요. 또는 연초에 안 사고 기다렸다가 연말 즈음에 샀다면 마이너스가 클 겁니다. 즉 우리가 확률적으로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아주 큽니다. 마켓 타이밍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틀리면 바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뭉게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지라고도 하고 에버리징이라고도 하고요.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버리징이라고 할게요. 제 책 기준으로. 자, 볼까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과연 무엇일까요? 코스트 비용, 그쵸. 여기서는 단가로 보면 됩니다. 단가가 평균, 그죠. 평균화되는 효과. 네,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러면 단가가 평균화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연금저축에서 월 적립 50만 원 많이 하죠.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월 50만 원으로요. 무슨 과일 좋아하죠? 딸기. 딸기를 50만 원어치 사 먹을 겁니다. 매달 사 먹을 겁니다. 저 딸기 많이 팔아봤거든요. 가격이 딸기는 정말 많이 변하는 과일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오늘 10,000원에 팔았는데 내일 8,000원으로 떨구고요. 그 다음날에 5,000원으로 떨이를 합니다. 한 2, 3일 지나면 상품성이 급격히 훼손이 돼요. 물르니까. 자, 그렇다면 깨님은 딸기를 좋아합니다. 자, 한 팩에 얼마 정도면 적정해 보여요? 2만 원. 자, 마트를 갔습니다. 2만 원 적혀 있어요. 사 먹겠죠? 네. 근데 어느 날 12만 원 적혀 있어요. 사 먹기 싫죠? 네. 그러면 안 사 먹겠죠? 네. 그 달에는 딸기를 못 먹는 사람이 되죠. 네. 지나고 나면 슬퍼집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켓 타이밍을 하면 전체로 봤을 때 나의 효익이 작아질 수 있어요. 마켓 타이밍을 하는 거잖아요. 2만 원이면 많이 사 먹을 거고 12만 원이 되면 안 사 먹고 싶다는 건 마켓 타이밍 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 12때 안 사 먹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나의 자체적인 경험에 의한 가치평가를 해보는 거고 야 이건 12만 원은 주고 사 먹을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일단 거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부하면서도 안 사 먹는 이유는요. 또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안 사 먹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게 마켓 타이밍을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절대 12만 원 밑으로 다시 떨어질 리가 없다. 오르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사 먹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딸기를 사 먹을 때마다 이 가격을 내가 평가하려고 하면 1년의 절반은 못 사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냐면 내가 계좌에서 월 50만 원씩 계속 딸기를 사서 모으는 사람인데 사실 먹어서 몸에 모으는 거긴 하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사는 게 나은 건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금에서 있어서만큼은 모으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하지 않아야 하고 마켓 타이밍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이 큰 자산을 사기 위해 우리가 이용해야 할 원리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월이었습니다. 딸기 한 팩이 2만 원입니다. 깨님은 몇 팩을 사 먹게 되나요? 25팩. 25팩을 샀습니다. 많이 먹어요. 한 달 내내 먹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딸기가 10만 원으로 올랐다 해볼게요. 자, 원래라면 사 먹지 못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거는 정기 정액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정기 정액. 매우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금액으로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가격을 보지 않고 깨님은 2월 첫 영업일에 예정대로 또 가가지고 몇 팩을 사게 되나요? 5팩. 5팩을 사게 됩니다. 자, 벌써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자, 딸기 한 팩이 이번에는요 5,000원이 되었습니다. 급락한 거죠. 자, 몇 팩을 사 먹게 되나요? 100팩. 100팩을 사 먹게 됩니다. 이런 알 수 없는 변동성입니다. 그 다음 거를 예측하는 거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변화를 주는 요인은 어디냐면 개수. 그쵸, 수량의 변화를 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자산이 적당할 때는 적당히 사고 자산이 많이 비싸졌을 때는 작게 사고 자산이 많이 싸졌을 때는 많이 사게 되는 긍정적인 행위를 나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하다 보면 흔히 실수를 하게 된다고 했죠. 야, 딸기가 10만 원이네? 더 오르겠네? 다음 달 거까지 땡겨서 사야겠는데 여기서 100팩을 사고 5천 원이 되면 아, 이제 손실이 너무 큰데? 아, 이제 이건 나에게 큰 손실을 안겨다 준 딸기야. 이제 더 이상 사고 싶지 않아. 안 사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마켓 타이밍을 하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기기식으로 하면 괜찮다는 거네요? 어떤 결과 나온지 볼게요. 자, 2만 원과 10만 원과 5천 원이라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이 자산입니다. 과연 기계적으로 산 이 사람, 3달 동안 샀죠? 이 사람의 평균 단가는 얼마일까요? 자, 한번 볼게요. 놀랄 거예요. 얼마만큼의 딸기를 지금 사 먹었나요? 150만 원. 그렇죠. 쉽죠? 150만 원 썼습니다, 우리는요. 그렇다면 150만 원어치로 몇 팩을 샀죠? 130팩. 130팩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 팩에 얼마 주고 산 건가요? 계산기 돌려주세요. 문과생 여러분. 11,538. 11,538원입니다. 자, 어떤가요? 적정한 가격보다 훨씬 싸네요. 자, 우리가 2만 원이 됐다가 10만 원이 됐다가 5천 원이 된 이 자산을 11,000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이렇게 계산되어 나온 이 평균 단가는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와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내 계좌에 플러스를 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날고 긴다는 투자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보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날 기계적으로 넣은 사람들의 계좌는 매우 높은 확률로 플러스가 누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투자를 잘 알아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닌 거죠. 즉 기계적인 정액 적립식을 한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우 액티브하게 마켓 타이밍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단가가 낮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11,538원 생각보다 낮죠. 이게 비밀이 됩니다. 자, 지금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S&P 500은요 7,000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요 5만을 앞두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23,00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코스피 지수는 4,200을 넘었고요. 그니까요. 그리고 코스닥은 1,000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비싸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유행했던 용어가요, 에브리띵 랠리였습니다. 1월 때 에브리띵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오를 때. 그쵸, 말 그대로 다 오른다는 뜻인 거죠. 많은 자산들이 비싸져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 책과 영상을 보시고 연금저축 계좌 열어가지고 적립을 시작하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오히려 연금에서는 적립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더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큰 변동성을 보이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더 높이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투자를 하는 거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논리는 그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 만약에 여기라면 투자를 시작했는데 아주 슬프게도요, 시작하고 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슬픈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해도 되는 거죠. 왜냐? 계속 산다는 전제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 먼 나의 미래에 언젠가 시점에 여러분들의 계좌는요 플러스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고점에서 시작을 해도 쭉 따라서 적립식으로 샀다면 퓨처라고 되어 있는 그 가격보다는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아온 그 개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로 찍히는 숫자가 낮더라도 수익금이 커지는 거고. 맞습니다. 자, 먼 미래 우리의 모습은
플러스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거는 수익률은 수치는 낮을 겁니다. 하지만 수익금의 절대 규모는 매우 커지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모아가야만 합니다. 연금 준비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투자 업계에서 자동이체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적립식인 거죠. 적립식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활동 자체를 자동이체를 활용해서 한다면 무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제가 연금 포트를 싹 갈아엎었잖아요. 자산 배분으로. 네. 근데 2주 전에 제가 세팅을 쫙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자산이 폭락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죠. 금은 많이 빠졌겠는데요? 그죠? 금도 많이 빠지고 달러도 좀 빠졌단 말이에요. 달러도 근데 빠졌네. 그 계좌를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찍히는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폭락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이제 다음 달에 또 살 거고 그 다음 달에 또 살 거니까 쭉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고민을 한다고 해도 바뀌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민을 해서 바뀌는 게 오히려 안 좋은 변화라니까요. 고민을 안 하고 사는 행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넣는 건데 이렇게 해도 돼라는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믿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깻님의 연금도 쌓이면 쌓일수록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 이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러프하게 한 5천만 넘어가더라도 이제 연금 이전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혜택이 정말 쏠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막 20여만 원의 상품권을 너무 쉽게 획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요, 나의 수익률은 모두 초기화됩니다. 다 팔고 현금이 넘어오고 나서 다시 예정대로 쭉 똑같이 삽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금이라는 자산을 1,0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 팔았습니다. 다시 그대로 샀어요. 그렇다면 나의 평균 단가와 수량은 달라져 있겠지만 내가 1,000만 원어치 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수익률과 단가에 너무나 집중하거나 목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리를 챙겨라. 네, 실리를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런 거는 주식할 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식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연금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금 이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자, 봐요. 이제 이전하고 플러스가 돼 있는데 왜 됐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보면 플러스 나 있는 게 있고 마이너스 난 게 있잖아요. 자, 이 중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결과로 보면 최근 몇 달 사이에 금리가 급등해서 채권 다 빠졌구나. 채권 말고는 다 플러스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의 방향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도 결국 초기화되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해도요, 얘네들이 어떤 수익을 보여주며 누적이 되어 갈지는 정말 전혀 맞출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딸기를 사려고 하는데 2만 원이면 사고 10만 원이면 안 산다라는 액션을 연금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연금에서는 10만 원일 때 작게나마 몇 개라도 사서 담아야 하는 거죠. 왜냐? 나의 평생의 미션은 딸기를 많이 사서 모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잘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렇게 주어진 과제 수행은 잘하잖아요. 문제는 과제가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법칙 해보겠습니다. 법칙 2. 적립한 돈은 반드시 장기 투자로 운용한다. 직접 투자할 자신이 없다면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펀드나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면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기라는 관점입니다.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보세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주식을 다 골라서 살 수 있는데 왜 비용을 주고 ETF를 사나요? 한 발 더 나아가서 ETF라는 보수 낮은 수단이 있는데 왜 비싼 액티브 펀드를 사나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니 사람들이 다 선별을 해주는 펀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왜 보수를 내고 상담을 받나요? 자, 모든 것은 내가 할 줄 아는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느껴지거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도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종류가 다른 이런 자산군들을 두고 보수 비교하는 걸 안 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무의미한 겁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중고차야말로 차를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급격히 나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깻님이 차를 구매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일단 전 중고차. 오, 새 차를 사지 않는 이유는? 비싸니까. 그렇다면 중고차를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차를 어느 정도 볼 줄 알기 때문에 새 차는 하자가 없죠? 하자 있으면 다 고쳐줍니다. 자, 중고차로 넘어갔을 때는 내가 차를 기본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하죠. 하지만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죠. 플랫폼들이 많던데요. 그쵸. 새 차가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비싸고 좋은 방법은 인증중고를 가는 거예요. 현대차 인증중고, BMW 인증중고. 거기 가면 그 새 차 만드는 브랜드들이 매입해가지고 싹 수리해가지고 엄청 깨끗하게 만들어서 파는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대신에 피가 조금 더 붙어 있는 거죠. 조금 정도가 아니라 가격으로 보면 중고차를 가장 비싸게 사는 방법이죠. 더 놀라운 점은 보증기간을 새로 넣어줘요. 아, 그러면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비싼 비용을 내고도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거네요. 네. 과거에 제가 차를 살 때는요, 항상 5년 지난 차를 샀었잖아요. 이번에는 인증 중고를 가서 차를 처음으로 매수를 해봤거든요. 보증기간을 2년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차를 타다가 구동 개통이 2년 안에 고장이 나면 다 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새 차를 산 것처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왜 지불하게 됐냐를 떠올려 보면 그 리스크를 신경 쓰지 않고 싶은 거죠. 옛날에는 그 돈을 아끼는 게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나의 일과 나의 삶을 그리고 제 사업을 문제없이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값을 주고 인증중고차를 샀거든요. 근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중고 말고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찐 중고 시장? 서울에는 주요한 몇 개의 큰 중고차 시장들이 있어요. 자, 거기를 가면 레몬마켓화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레몬마켓이라고 하는 건 엄청 상태가 좋은 차는 인증중고로 넘겨버릴 테니 뭔가 수리를 한 적이 있거나 또는 험하게 탔거나 이런 차들도 섞여 있게 되는 게 레몬마켓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잘 고르면 대박이네요. 잘 고르면 대박이 되는 거죠. 진짜 싸게 사는구나. 그렇죠.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좀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겠네요.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10만 넘은 이런 차를 샀었으니까 가서 막 고무 패킹도 다 뜯어보고 그랬거든요. 진짜? 어떻게든 배워서 가보려고 노력했고 또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정비사 동행 서비스. 아, 오히려 정비사에 대한 비용을 내고 같이 가서 고르는 게 훨씬 싸서? 네. 그것도 내가 발품을 팔고 나의 노동과 시간은 들어가는 행위고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일정이 비어 있을 때 나와가지고 차 고르는 거 동행을 해줘요. 그러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거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이거 사고가 있었는지 진동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줘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기대 수익률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반 펀드 보자고요. 일반 펀드의 보수는 1에서 2%입니다. 자, ETF는 0.0 몇 프로 막 이런 수준이죠.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을 산다면 거의 비용이 없는 수준입니다. 매매 수수료만 내는데 그거 이제 안 내잖아요. 보유 비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접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뭔가 공들여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몰입할 게 아니라면 안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한테 맡기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방식은 내가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정도에 따라서 비용이 다 과학적으로 매겨져 있는 거예요. ETF를 사면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까 조금만 내면 되는 거고 펀드 액티브 맡겨버리면 다 해주잖아요. 더 큰 돈을 맡겨야 되는 거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투자 전체 계획을 짜주는 자문 서비스 이런 걸 받겠다 하면 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법칙 2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되든 간에 본인이 정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 많은 근로자들에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퇴직금을 손대는 거였죠. 퇴직할 때까지 투자하게 되니까. 즉 투자를 아는 사람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를 나누어 보고 이 사람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깻님도 처음에는 주식을 액티브하게 테마 ETF로 굴리려고 하다가 수익이 잘 났죠. 네. 잘 났는데 그것보다도 이거 이렇게 신경 쓸 거면 그냥 자산 배분 해놓고 신경 안 쓰고 조금 더 낮은 수익 받더라도 그게 얻는 게 더 많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에서 주식하고 IS에서 배당주하고 연금에서도 주식 ETF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위탁은 관심을 둔다고 해도 연금 계좌에 있는 주식 ETF에 대해서는 관심을 하나도 안 뒀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1년 동안 하면서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걸 꾸준히 적립식으로 한다는 거는 비교적 관심을 덜 둬도 되고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네, 그게 맞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계산을 합니다. 스스로의 계산이라고 하는 건 본인에게 맞는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거죠. 깻님 입장에서도 내가 위탁 계좌에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거 금액도 안 크고 한참 뒤에 쓸 돈인데? 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력 좀 더 아껴서 그냥 내 커리어 관리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 수가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법칙 3. 절대로 중간에 깨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이 생기면 연금 자산부터 해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연금 자산은 절대 비상금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금 자산 대신 다른 걸 해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돈이 없다면 연금 담보대출 같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지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연금을 해지해서 목돈을 써버리면 복리의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안정적인 노후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을 해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려 16.5%라는 기타 소득세가 페널티처럼 들어가죠. 그렇죠. 그 벽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업에서 정말 많은 연금 계좌를 다루었지만 해지를 진짜 몇 번 못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지를 막상 하기 위해 창구에 오셔가지고 조회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해지하시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한 670만 원 정도 나오십니다. 너무 아깝지. 너무 아깝습니다. 더 큰 돈을 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 누적이 되면 정말 큽니다. 마치 내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수년 동안 열심히 조금씩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뱉어내는 거는 한 번에 뱉어낸다면 이거는 약간 적금의 반대 개념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친구한테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금액도 기억 안 나요. 조금씩 빌려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갚아 얼만데? 670만 원이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조금씩 넣어서 나중에 큰 돈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그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거꾸로 됐을 경우에는. 왜냐면 우리가 조금씩 모았는데 큰 돈이 되어 있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괴리가 있는 정도로 큰 돈이 모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타 소득세 금액을 보시고는요, 그걸 역으로 느끼는 거죠. 와서 조회를 해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연금 담보 대출을 알려드리면 많이 이용하세요. 차라리 이자를 좀 내고 잠시 빌렸다가 급한데 쓰고 다시 갚아서 넣어놓겠다. 네.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보면 신용대출이 일반적이잖아요. 가계 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보통 연봉 정도 수준 넘지 않도록 나오는 거는 쉽게 나와집니다. 그러면 깻님이 가가지고 그냥 한 1, 2천 경험 삼아 빌리고자 할 때 아주 크게 선택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만기 일시 상환할 것인지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쓸 것인지를 선택하게 돼요. 그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한 2천을 빌려요. 1년 동안 마음껏 써요. 그리고 만기 정해놓은 시점 있죠? 그날 그냥 2천을 입금하면 되는 거예요. 월마다 이자는 내고. 네. 근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리고 나서 목돈이 필요하니까 목돈을 어딘가에 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갚는 것 자체를요, 원리금 균등 같은 식으로 해서 매달 넣다 보면 1년째 됐을 때는 없어지도록 계획도 많이 짜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있고, 그
그 다음은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건 2천만 원의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에 개설이 돼요. 0원인데 내가 돈을 출금하면 출금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찍히면서 출금이 그냥 됩니다. 그만큼을 빌린 걸로 되고 그 금액을 빌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이자가 1할 계산되어 가지고 매달 청구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2천짜리를 만들어놨습니다. 2천을 보증금에 보탰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천이 찍혀 있죠? 찍혀 있으니까 이걸 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다른 목돈이 생겼어요. 한 달 뒤에 그냥 메꿔버렸습니다. 마이너스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자가 한 달치밖에 계산이 안 돼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가 이용할 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활용하는 게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아요. 일반적인 대출보다. 근데 연금담보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자 내면서 잠깐 썼다가 급한 불 끄고 다시 넣으면 되니까. 네. 예를 들어 계좌에 5천이 있습니다. 연금담보대출 앱으로 실행을 했더니 한 2천만 원 정도 한도가 나와요. 한도가 이렇게 조회가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한도는 2천이네. 그래, 이번에는 한 500만 원. 500 누르고 실행하면 그냥 500만 나와요. 그리고 이 500을 빌려 있는 기간 동안만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돈이 생기면 그냥 갚아버리면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또 필요하면 또 뽑을 수 있는 거죠.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함께 갈 친구이고 계속 커지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 얘가 때로는 내가 급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의 역할을 아주 잘 해준다는 거죠. 연금담보대출은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물론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문제죠. 근데 지금 제가 연금에 얼마 넣은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를 거의 30년 가까이 꾸준히 월 적립식으로 할 생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표에 적어주신 대로 50만 원씩 넣었을 때의 30년 플랜 복리까지 더한 수치로 계산을 쫙 해주잖아요.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두고 하면 연금을 깬다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끊기잖아요. 그니까. 그 복리는 어쨌든 뒤쪽에서 확실히 마주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15년째 그걸 해지해버리면 또 거기에 플러스 15를 해야지 그 복리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많은 일들 중에서 중간에 깨버리면 아깝게 느끼는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실뜨기를 배워가지고 스웨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소매만 만들고 누가 소매가 필요한데 그냥 10,000원 주고 파세요. 팔아버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용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그 느낌은 결코 유쾌하진 않죠. 또 화분을 크게 키워가지고 팔면 큰 돈이 되는데 싹이 난 거를 싸게 계속 팔아버리는 느낌처럼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연금은 대표적으로 그런 자산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3가지 법칙을 배워봤습니다. 이 3가지 법칙을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노후 빈곤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연금저축에 모으고 그 돈을 장기 투자하면서 절대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길입니다. 안 가봐서 정확히 말씀드릴 게 없긴 하지만 기대되네요. 먼저 걸어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고 가고 있는 여정을 이런 식으로 남기는 것 자체가 아주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댓글 보면. 지금은 걱정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댓글이 좀 상대적으로 더 많긴 한데 만약에 그때 돼서 또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지금부터 쭉 같이 따라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와 진짜 체감이 되네요. 이런 식의 공감의 댓글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제가 기대하는 미래가 그런 그림이고요.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플랫폼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최대한 해봐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 미래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먼저 가본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00살 가까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강하게 외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또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한편으로는 긴가민가 하면서 걸어가는 이 여정을 잘 남겨서 동참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같이 그 길의 끝에서 만나겠죠. 괜히 늙어가지고 영상 찍고 있는 거 생각하면 너무 재밌네요. 지금은 우리가 녹화를 한번 하면 많게는 때로는 2시간씩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20분 찍고 잠시 쉬었다 갑시다. 잠시 쉬어서 옆에 있는 안마의자에 올라가서 이거 하면서 한 10분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녹화 또 20분 하고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제 기준 3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일을 관두지 않는 이상 월 50만 원 정도씩은 넣을 수 있는 수입이 있을 거고, 그거를 꾸준히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든든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오르고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50만 원씩 지금부터 꾸준히 넣으면 나중에 6억 원이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깨님이 태어나기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시작해서 그때의 50만 원은 사실 체감이 다르죠. 훨씬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어와서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완성이 되었더라도 6억은 큰 돈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모아가잖아요. 이 6억이라는 돈이 또 미래에 물가가 올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큰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서는 점점 많은 것들이 바뀔 거고, 그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우리의 급여와 저축금 이런 모든 것들도 조금씩 상향이 되어 갈 거예요. 그러니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요, 물가를 오르는 것만큼 넘어서 버리는 거는요, 많이 모으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년 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도 그 원금만 해도 얼마며, 거기에 붙어있는 수익금 하며, 그 돈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뭐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다까지는 아닐지 모르나 결코 작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금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는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3가지 실수와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3가지 황금 열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요, 드디어 노벨상이 나오는군요. 노벨상,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틀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박보미 TV 박고미 TV